한국 전쟁이 난 1950년, 53년 동안 재건 및 안정화, 물가 안정 프로그램이 예, 이루어졌습니다. 재건이라는 것은 무너진 다리, 또 아주 무너진 건물을 다시 리콘스트럭션, 다시 재건하는 것이고, 또 물가가 굉장히 치솟았겠죠. 왜냐하면 생산을 못하고 소비만 했으니까 물가가 굉장히 전후 물가가 굉장히 높았을 겁니다. 높은 그런 인플레이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1945년, 46년 사이에는 신탁 통치라는 기간이 주어졌고, 그런데 한국은 신탁 통치를 반대했고, 남북한의 분단이 1945년, 46년에 남한과 북한이 따로따로 정부를 수립하게 됐고, 남한에서는 1949년 토지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지주들이 거의 소멸되고 모든 농민들이 얼마씩의 땅을 갖고 농사를 짓는 그러한 큰 이벤트, 큰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1945년, 53년 한국 경제 성장을 반복적으로 방해하기죠. 왜냐하면 1945년부터 49년, 50년, 53년이 되도록 한국 전쟁에 의해서 성장은 반복적으로 방해를 받게 되고 1953년 한국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농촌 경제는 후퇴할 수밖에 없겠죠. 왜? 밭이나 논이 다 망하게 됐고 그걸 회복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게 되죠. 1인당 GNP는 1970년 가격 기준 134달러였으며 1939년 40년 순상품 데이터상으로 산출량이 1940년에서 1953년 오히려 감소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상으로 순상품 산출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령 쌀을 100을 생산을 했을 때, 100톤을 생산을 했을 때 자가 소비 그 팜에서 그 농장에서 소비하는 게 10톤이 있었다. 그러면은 순상품 생산은 9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가 소비를 제외한 나머지 상품 생산량을 우리가 순상품 산출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입장에서 보면은 1940년 그러니까 해방이 있기 5년 전에 2차 대전이 끝나기 5년 전에 일제하에서의 산출량보다도 1953년에는 산출량이 더 작았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엄청난 전쟁의 피해, 사회 혼돈기의 피해가 1940년부터 53년 사이에 이어졌기 때문에 13년 전에 산출량도 커버를 못하는 아주 빈약한 상태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953년부터 57년 사이에 이제 사회간접자본을 재건축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이 당시는 성장보다는 경제 성장보다는 가격 안정화에 우선을 뒀습니다. 왜냐하면 10% 성장해봐야 만일 가격이 인플레가 50% 올라간다면은 오히려 마이너스 40% 성장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성장보다는 인플레이션 예방, 가격 안정화, 프라이스 스타빌레이션 팔러스가 우선이 됐다는 거죠. 1950년대 원조 식량, 의약품, 기계 및 원자재의 대량 조달이 필요했고
1억 2천만 달러, 1억 7,400만 달러. 1970년 기준 한국의 1953년 GNP는 2,715백만 달러였으니까 GNP의 약 10%는 대외 원조였습니다. 당시 국민 총생산의 10%는 대외 원조로 충당을 했던 한국 수입품의 70% 이상이 외국 교부금으로 조달됐습니다. 우리가 100을 수입해야 된다면은 70 이상이 외국 원조로 조달했다는 거죠. 무상 원조 달러의 판매로 창출된 대충 자금은 투자를 위한 국내 화폐의 비인플레이션 자금이었습니다. 네, 이건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요. 카운터파트 펀스라는 건 대충 자금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미국이 100만 달러를 어, 원조를 하는 경우에 100만 달러를 달러로 줄 수도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 그렇게 되면 그 100만 달러라는 것이 그대로 시중에 유출이 되니까 결국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되죠. 그러니까 100만 달러를 주는 방법을 원조를 쌀로 주, 그러니까 라이스, 쌀로 100만 달러어치를 주고 그러면 한국 정부는 쌀 100만 달러어치를 시중에 팔아가지고 왜? 쌀은 필요로 하니까 그 100만 달러를 충당을 하는 거니까 말하자면 100만 달러를 조달하는 것이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좀 방지할 수가 있다는 차원에서 현물로 무상 원조를 많이 줬었습니다. 1960년대 대외산업 정책과 수출 촉진보다는 1950년대의 내수산업진흥 정책으로 수입 대체를 도모했다. 첫째, 1950년대에는 수출을 할 내용이 없었습니다. 상품이 없었습니다. 농산품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수출은 꿈도 못 꾸고 어떻게 해서든지 외화가 부족하겠죠. 왜냐하면 수입해야 될 물건은 많은데 수입할 수 있는 돈은 외화는 수출을 못하니까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외화 부족이 발생하죠. 수출이 수입보다 항상 작아가지고 수입이 많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밸런스가 돼서 무역 밸런스라는 것은 수출 빼기 수입인데 항상 데피시트 무역 수지 왜 수입이 많으니까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당시에는 수입을 대체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한국의 대기업인 삼성 같은 기업은 어떻게 기업을 일으켰냐면 슈가 그리고 면, 카튼을 하는 수입 대행하는 말하자면 수입업자로 자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혜택을 입고 많은 혜택을 입고 결국 그 기업이 나중에는 큰 대기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의 대기업들이 왜 미국의 대기업처럼 정부의 줄 눈치를 안 보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일을 할 수가 있느냐 하면 잊지 못하고 한국의 대기업들은 정부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정부 정책에 순응하려고 많이 애를 쓰게 됩니다. 그 이유는 출발부터 한국의 대기업은 말하자면 수입 대체 산업으로 시작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원당, 그러니까 슈가케인을 수입한다든가 그래서 슈가를 만들어서 시중에 팔아서 이득을 많이 남긴다든가 안 그러면 면화를 수입해서
옷을 만들어서 직조를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결국 수입 대체를 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식의 산업을 일으켰기 때문에 정부로부터의 혜택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공식 환율은 대규모 정기적인 평가절하에도 불구하고 과대평가되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정부는 수입 대체를 위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높은 관세와 양적 제한, 퀀티테이티브 리스트릭션을 사용했습니다. 관세라는 것은 가령 50%의 관세를 붙이면은 100원짜리가 150원이 돼야 수입이 될 수가 있겠죠. 반대로 양적 제한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가령 50%의 관세를 붙여도 그 품목이 워낙 인기라서 수입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은 아예 수입량을 100톤에서 50톤으로 줄여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quantitative restriction, 양적 제한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을 사용하게 됐었는데 환율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가령 1달러에 100원을 하다가 평가절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200원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우리가 디밸류에이션이라고 그럽니다. 평가절하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이 더 싸지는 거죠. 미국 돈에 비해서 100% 싸지는 거죠. 이때는 수출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전에 수출업자가 일부러치 수출하고 일부를 벌어오니까 국내 은행에서 100원밖에 안 줬는데 어? 이제는 일부를 벌어오니까 200원을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출업자는 평가절하가 생기면은 더 열심히 수출하려고 애를 쓰겠죠. 그래서 수출에는 유리하지만 수입은 불리해지죠. 왜냐하면 종전에는 일부러치 수입하려면은 100원만 조달하면 됐는데 이제는 일부러치 수입하려면 200원을 조달해야 되니까 수입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입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 도매 가격 지수는 1951년 531%에서 1953년, 55년 한국전이 끝나니까 25%, 28%로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100% 이상의 인플레이션을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2차 대전 이후 일본에서도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경험했고 독일에서도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물건 생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은 20%, 30%대로 떨어졌지만은 1955년에는 82% 다시 올랐습니다. 지금 미국 원조 행정팀, 그러니까 어드바이저겠죠. 의 조언에 따라서 큰 규모의 재정 적자를 1957년에 제거했습니다. 통화량의 증가율을 62%에 25%로 화폐를 덜 발행하는 것입니다. 화폐를 덜 발행하면 화폐가 귀해지니까 인플레이션이 줄어들겠죠. 따라서 1957년 상대 가격이 20%로 줄어드는 어, 정책을 달성하게 됩니다. 경제 정책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1950년대는 국내 자원의 희소성을 극복하고 국내 저축보다는 외국의 저축을 극대화했습니다. 왜냐하면 전후 소득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국내는 저축을 할래야 저축할 돈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의 지원, 원조나 차관, 론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직화된 금융시장을 우리가 오가나이즈드 파이낸셜 마켓에 대한 이자율은 쉽게 말하면은 은행입니다. 예.
조직화된 금융시장은 은행을 얘기를 합니다. 은행의 이자율은 5%, 10%로 민간 투자를 가속하게 하기 위해서 이자율을 낮췄습니다. 만일 이자율이 40%, 50% 되면 민간 투자가들이 투자를 안 하죠. 그러니까 민간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이자율을 임의로 굉장히 낮춰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자율을 낮추게 되면은 국내 사금융 시장, Unorganized Financial Market, 커브 마켓 레이시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도권 은행을 거치지 못하는 많은 상인들이 돈이 필요할 겁니다. 물건을 사가지고 비축했다가 팔기도 하고 조그만 공장을 짓기도 하고 그래서 돈이 필요할 텐데 조직화된 금융시장 은행에서는 빌려주지 않으니까 많은 사금융시장 프라이빗 마켓에서 돈을 빌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면 한때 몽골의 그 사금융 시장이 있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또 몽골의 그 외환 시장에서도 암 시장, 블랙 마켓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몽골의 외환율보다도 훨씬 높은 환율로 달러를 사야 하는 그러한 블랙 마켓이 실제로 존재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960년 이승만 정부가 붕괴되었고 이거는 히스토리에서 여러분들 다 배웠죠. 미국 정부는 가까운 장래에 경제 지원이 중단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군사 정권이 설립되고 전후 복구 및 안정화 정책, 수입 정책으로부터 수출에 기반을 둔 빠른 속도의 공업화 수출 정책 촉진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것이 제1차 5개년 계획이죠. 왜 그러면 이런 정책의 전환이 있었느냐? 군사정권이 설립됐지만은 한국은 전통적으로 문민정부, 다시 말하면 군대보다는 민간 관리 위주의 정책을 썼기 때문에 군사정권이 구테타에 의해서 설립됐을 때도 민간으로부터 리스펙트를 못 받았습니다. 존경을 못 받았습니다. 따라서 군사정권은 경제개발 정책의 성공에 올인할 수밖에 없어요. 목숨을 걸은 거죠. 자, 우리가 그렇게 이 구테타라 정권을 설립했지만 경제 정책 하나만큼은 우리가 성공하면은 우리의 원래의 그 군사 정권의 설립에 의의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올인하게 됩니다. 1962년, 1960. 그래서 일부 성장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제 연구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의 연구도 그렇고 1965년을 경을 한국은 도약기를 맞이하였다. 다시 말하면 테이크오프 스테이지를 맞이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테이크오프 스테이지라는 단어는 월터 로스토우라는 미국의 경제사학자가 그의 책 Stages of Economic Growth, 경제 발전의 제 단계라는 책에서 지적한 컨셉입니다. 테이크오프 스테이지. 테이크오프라는 건 뭘까요? 네, 보통 어떤 경제가 농촌 경제, 전통 경제 하에서는 발전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발전 속도가 굉장히 지지부진하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 가지고 갑자기 그 경제가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테이크오프 하듯이 이륙하듯이 뛸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은 그 농업 기간에 상당한 프로핏, 이윤이 축적돼 가지고 그 이윤을 투자해서 공업화에 성공하는 나라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떠한 나라는 지진을 맞이해 가지고 굉장히 곤란한 식량도 없고 그런데 전 국민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어떻게 해서든지 경제 발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농산물 생산, 공산물 생산에 매달리게 되면은 그 경제가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처럼 테이크오프를 할 수가 있습니다. 1965년에 한국은 도약기를 맞았습니다. 목표 성장률은 연평균 7.1%였으며 주로 공업화 과정을 통해서 고도 성장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내 자원을 동원하여 자족 가능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습니다. 1964년 5월에는 원화를 50% 평가자라고 했습니다. 130원 1달러 하던 것을 255원 달러 했습니다. 누가 유리하죠? 수출업자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하죠? 수입이 불리하겠습니다. 수입업자가. 따라서 평가자라는 그 나라의 수출을 촉진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1965년 단일변동 환율제를 채택하고 자발적인 민간 저축을 증대시키고 비생산적인 은행 신용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2배 정도로 인상했습니다. 금리가 인상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민간 저축자들이 전에는 불안정한 일리갈 마켓, 불법적인 어, 그 사금융 시장에 돈을 맡겼지만은 이제는 금리가 10% 20% 뛰었다. 그러면 이 사금융 시장 25%에 맡기는 것보다는 20%의 은행에다가 맡기는 게 더 안정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내 저축이 민간 저축이 증대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생산 제품의 성장 및 구조 변화를 보면은 수출 지향적 산업화의 기본 전략이 지속됐습니다. 2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 3차 5개년 계획, 4차 5개년 계획. 자, 여러분 4차 5개년 계획이 1977년에서 81년 사이에 플랜이 됐는데 그것이 끝나기 전에 19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은 암살당하죠. 어세시네이션 되죠. 그러니까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끝나는 걸 보지 못하고 박 대통령은 서거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농업 정책을 수정하게 되는데요. 고가 곡물 정책으로 전환하고 농촌 환경 개선과 농산물 수입 증대를 위한 뉴 커뮤니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새마을 운동이라 알려진 이 고가 곡물 정책이라는 게 뭐냐면요. 네, 시중에서는 가령 톤당 1,000원에 쌀이 거래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보조금을 줘가지고 톤당 1,000원이 아니라 2,000원을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톤당 1,000원이 아니라 2,000원을 줍니다. 그러면 농촌에서 소득이 올라가니까 소비도 하고 수입도 하고 뭐 뉴 커뮤니티 운동하는 새마을 운동 등을 통해서 농촌 개발 운동을 시작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실제 가격은 1,000원인데 2,000원을 주게 되니까 정부는 1,000원에 빚을 안게 됩니다. 정부에 말하자면 부채를 안게 됩니다. 그렇게 부채를 안더라도 일단은 농업 정책을 고가 곡물 정책으로 전환해서 농촌을 정상화시키기로 했던 것이 이러한 정책이었습니다. 1960년대 초반의 저금리 정책으로의 복귀. 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너무 20%, 15% 금리가 높으니까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한 7, 8%대로 금리를 낮추는 정책을 쓰게 됩니다. 1970년, 1970년 GNP 연간 성장률은 4.1%에서 9.6%로 뛰고 1인당 GNP 성장률은 1.7%에서 7.2%로 뜁니다. 네, 여기에서 조그만 수학을 제가 사용을 하겠는데요. GNP를 Y라고 우리가 노테이션을 Y로 쓰고 population을 N이라고 씁시다. 그러면 1인당 GNP는 Y를 N으로 나눈 값이죠. 1인당 GNP. 네. 그런데 이 Y 나누기 N을 로그를 취하면은 여러분들이 대학 수학, 칼리지 매스매틱스에서 배우셨을 텐데요. 로그 Y 나누기 N은 로그 Y 마이너스 로그 N이 됩니다.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디비전은 마이너스가 되고 곱하기는 플러스가 되고 그것이 로가리드믹 룰이기 때문에 이 로그 Y 로그 나누기 N은 로그 YT 마이너스 로그 NT입니다. 그런데 로그 값을 t에 대해서 뭐 이거 조금 어려운 대수지만 수학이지만 미분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yt의 증가율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그 값을 미분하게 되면은 yt의 증가율을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간단한 수학을 이용해서 가령 1954년에서 61년까지 GDP가 4.1% 성장했다고 그럽시다. 로그 YT의 타임 데리바티브는 타임에 대해서 미분한 값은 증가율이라고 그랬으니까 YT의 증가율이 4.1%라고 그럽시다. 그러면 로그 YT 나누기 NT의 증가율은 뭐겠느냐? 무슨 의미를 갖죠? YT를 NT로 나눴으니까 1인당 증가율은 얼마가 되겠느냐? 1인당 증가율은 1.7%가 됩니다. 왜냐하면 인구 증가율이 4.1%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YT의 증가율 4.1%에서 인구 증가율이 1.7%라는 걸 알게 되면은 2.4%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1인당 증가율이 1인당 증가율이 1.7%, 1인당 GNP의 1.7%라 그러면은 4.1%에서 1.7%를 뺀 2.4%가 당시 한국의 인구 증가율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항등식을 소개를 합니다. 중요한 항등식은 뭐냐면 1인당 증가율은 GNP 자체의 증가율에서 인구 증가율을 뺀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 항등식을 이용하면은 이 세 개의 변수 중에서 y 나누기 n, y, nt의 증가율 중에서 어느 두 개를 알면은
나머지 한계를 알 수 있어야 되죠. 가령 GNP 증가율이 4.8%였다. 4.1%였다. 인구 증가율이 2.4%였다. 그러면 1인당 증가율은 당연히 1.7%로 나와야 되겠죠. 네. 이 식은 반드시 시험에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항등식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당 증가율을 알면은 GNP 증가율을 알면은 그거는 것과 같았어. 그러니까 1인당 GNP 증가율과 GNP 증가율과 인구 증가율 이 세 개의 변수 중에서 두 개의 증가율만 알아도 나머지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문제를 내볼까요? 자, 가령 1인당 증가율이 1.7%였습니다. 인구 증가율이 2.4%였습니다. 그러면 GDP 증가율은, GNP 증가율은 얼마가 될까요? 네, 1.7% 더하기 2.4%니까 4.7%, 4.1%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변수 중에 어느 두 개를 알아도 나머지를 계산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굉장히 중요한 식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네, 그래서 GNP 연간 성장률을 1970년 기준 가격으로 파악한 것을 보니까 왜 70년 기준 가격으로 파악할까요? 이거는 실질 가격이라는 거죠. 가령 이 시기에서 이 시기까지 GNP가 2배 뛰었는데 물가가 5배 뛰었다. 그럼 실질 가격 기준으로는 오히려 GNP가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연간 성장률은 실질 가격으로 기준 가격으로 측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전체를 한번 볼까요? 뭐 여기는 전체가 안 나오고 1953년에서 55년, 60에서 62년, 1974년에서 76년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1차 산업보다는 제조업이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했죠. 서비스업은 1차 산업보다는 빠른 속도지만은 제조업보다는 훨씬 줄어든 예, 덜 속도가 빠른 그런 성장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GNP는 어떻게 됐느냐? 1960년에서 76년 사이에는 9.6%, 53년에서 62년 사이에는 4.1%. 엄청난 속도의 고도 성장이 1960년서부터 1976년 사이에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상품 수출을 보니까 전에는 7.6% 성장했는데 36.8% 이런 거를 우리가 explosive commodity export이라고. explosive, explosive라는 거는 폭발적인 상품 수출을 통해서 제조업을 통해서 한국 경제가 비약하게 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 왼쪽에 제가 빨간 걸로 써놓았습니다. 이 왼쪽을 우리가 총공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화가 서비스가 얼마나 공급됐느냐, GNP.
GNP라는 개념에 여러분들은 흔히 재화만 집어넣는데요. 서비스도 집어넣어야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모바일 폰 쓰시죠. 지금 저 굉장히 한 달에 뭐 얼마씩 많은 금액을 지불하면서도 모바일 폰을 쓸 수밖에 없는데 모바일 폰은 서비스죠. 서비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불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의 총체가 합이 GNP입니다. 그러니까 쌀, 사과, 면화, 모바일 폰 서비스, 영화 가는 오락 인터테인먼트 서비스, K컬처가 나오면 K컬처 공연장에 갔을 때 비용 이런 것들이 다 GNP에 들어서 산입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급되는 재화와 서비스는 무엇에 의해서 공급되느냐? K가 캐피탈이고 자본이고 L이 노동이고 A가 테크놀로지입니다. 기술입니다. 이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GNP가 형성이 됩니다. GNP가 공급이 됩니다. 그 나라에 생산된 재화의 서비스의 총 가치가 공급됩니다. 네. 그러면 수요는 어떻게, 누가 왜 공급을 하느냐? 뭐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죠? 좀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누가 이런 재화와 서비스를 요구합니까? 소비자들이 소비하려고 필요로 하고 투자자들이 투자하려고 필요로 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지출하려고 필요로 하고 외국 사람들은 한국의 혹은 몽골의 프로덕트를 필요로 하고 수출을 그러니까 몽골의 캐시미르 예를 들자면 고급 캐시미르 같은 제품을 수요하고 그러니까 따라서 몽골은 X를 수출하고 또 몽골은 아주 유익한 컴퓨터, 유익한 기자재를 수입해야 죠. 따라서 총 수요가 총 공급과 일치한다는 것을 빨간 글씨로 제가 표시해 줬습니다. 산업별 GNP 비율을 보니까 GNP가 100이라 그랬을 때, 맨 밑에 보세요. 100이라 그랬을 때. 농림업의 비중은 44에서 25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제조업의 비중은 10.5에서 28.8로 늘어났죠. 네. 이렇게 제조업은 늘어나고 농림업은 줄어든 구조적인 변화, 그거를 Structure of GDP의 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정자산 투자를 보니까 이거는 뭐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쉽게 말해서 54년부터 75년 사이에 제조업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 네. 한계자본계수라는 건 총 투자 증가분을 부가가치 증가분으로 나누는 것인데 부가가치는 쉽게 말하면 GNP입니다. GNP 일원 증대에 필요한 총 투자액을 보니까 제조업의 경우 처음에는 많은 투자액이 필요했지만은 53년, 55년, 74년, 76년이 되니까 상당히 줄어들었죠. 총 필요한 투자액이. 그렇게 해서 경제가 발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 투자 저축 격차와 해외 자본율, 수출은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표 15 참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수출이 어떻게 해서 네, 수출이 굉장히 크게 기여했죠. 네. 그다음에 음, 연간 수출 증가율은 15.6%에서 29.1%로 explosive growth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수출이 수입의 30%였지만 수입이 100이라면 수출은 30에 불과했지만 74, 76년에는 100% 이상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제 수지가 개선돼서 수출과 수입이 같아진 시점이 한국 경제에서는 1974, 76년이 돼야 비로소 수입과 수출이 일치하는 그러한 경제가 바람직한 경제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투자를 위한 국내 저축 부족, 우리가 트윈 갭 티오리라고 그러는데요. 이 트윈 갭 티오리라는 것은 첫 번째 갭은 항상 투자 수요는 많은데 국내 저축을 못 따라가는 겁니다. 투자 수요는 100인데 국내 저축은 80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축이 부족하죠. 그거를 first 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상 수입 수요는 100인데 수출은 50밖에 못 합니다. 그러면 50이라는 외환이 부족하죠. 요것을 세컨드 갭이라고 얘기합니다. 외화 부족. 저축 부족을 퍼스트 갭, 외환 부족을 달러 부족이죠. 쉽게 말하면 세컨드 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950년대 GNP의 10%, 총 국내 투자와 70%는 해외 자본의 유입으로 조달됐습니다. 1974에서 76년 GNP의 27%, 1960에서 62년 내국 자본 조달 비율에서 30%에서 100%로 증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내 저축은 1960년대 초 GNP 3%에서 74, 76년에는 27%까지 캐치업이 됐다, 올라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생산품의 총 지출을 보니까 GNP 비중을 보면은 74년, 76년이 되면 민간 소비는 오히려 줄고 투자가 굉장히 늘어나죠. 네. 수출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수입도 늘어나지만 수출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죠. 민간 소비 이것도 뭐 GNP 비중도 같은 겁니다. 투자가 34%대로 엄청 크게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 저축률 동향을 보니까 보세요. 53년, 55년은 7%에 불과했는데 18.7%로 74년, 75년. 특히 눈여겨볼 거는 정부는 얼마 기여를 못했어요. 저축률 제고에. 기업이 5.0%에서 10.1%로 크게 민간 저축의 증가에 기여를 하게 되죠. 가계는 쓰기 바쁜 거죠. 소비하기 바쁜 거니까 저축을 크게 못하고 기업이 주로 저축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57년, 62년 연간 총고용이 평균 4% 성장. 63년 총노동인구의 60% 이상이 농업과 어업에 종사했었는데 도시 노동력의 약 16.4%가 실업 상태였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상태죠. 1963년. 1963년이면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이 기간에 태어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총인구 증가율은 2.2%가 되고 비농업 고용은 연간 7.2%죠. 농장 고용은 1.3% 증가함으로써 총 고용은 3.9%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고용 구조가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농업 고용이 63%였다가 이게 45%로 줄어들고 제조업 고용은 8.0%에서 21.3%로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고용 성장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또 고용과 노동 생산성이라는 것은 노동 생산성은 별게 아니라 1인당 부가가치입니다. 그러니까 GDP를 파퓰레이션으로 나눈 값이죠. 1인당 부가가치도 결국 1976년에는 335로 늘어나고 160에서 성장률은 5.8%가 된 것입니다. 1953년에서 63년까지 GDP 디플레이터가 16.7%, WPI가 홀세일 프라이스 도매 가격 지수 15.0%, 14.5% 이렇게 인플레가 상당히 높았는데 전후 인플레이션은 상대 가격을 변화시켰습니다. 제조업의 실질 임금은 중반까지 안정적이었으나 1970년대는 중반까지 급격히 2배로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조업의 실질 임금 이 2배로 오르는 이러한 현상을 노벨상을 수상한 개발경제학자인 아서 루이스의 표현에 따르면은 터닝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계한 한국 경제의 터닝 포인트는 언리미티드 레이버 서플라이가 노동 공급이 무한정으로 공급되던 시기가 끝나는 시점. 그래서 베트남, 그러니까 한국의 경우에는 1975년, 베트남의 경우에는 1985년에서 1990년이 루이스의 터닝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서 루이스라는 경제학자는 어떤 뭐 바하마나 어떤 남미 경제나 아프리카 경제에서 무한정으로 많은 레이버 서플라이가 있어서 결국 실업이 존재하고 할 일은 없고 공장도 없고 하니까 바나나나 따먹고 보내는 그러한 농촌 경제, 원시 경제를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섬에 그 경제에 외국 자본이 들어와 가지고 공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임금이 농장 임금이 전에는 하루에 10불만 주면 됐는데 지금은 20불, 30불 됩니다. 이렇게 어떤 경제가 급상승하는 임금을 경험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터닝 포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몽골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몽골도 한 1985년경부터 임금이 급상승했다고 제가 지난번에 출장 갔을 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몽골 울란바타르의 임금이 가령 시간당 2불 정도였는데
1985년, 90년 이후에는 그것이 5불로 뛰었다든가 이러한 상태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몽골 경제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몽골에서 경제학을 하니까 몽골 경제에서는 과연 터닝 포인트를 언제로 잡아야 되나? 2000년인가? 2005년인가? 2010년인가? 1980년인가? 그건 경제학의 주요한 과제죠. 농가 소득의 개선은 실제 도시 임금 상승보다 낮았습니다. 은행 예금 및 대출에 대한 실질 이자율은 1963년, 64년이 음이었으며 왜 그럴까요? 이것도 중요한 산식인데 명목 금리가 있고 인플레이션 레이트이 있으면은 리얼 인터레스트 레이트는 명목 금리에서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항등식이죠, 일종의. 그래서 가령 명목 금리가 20%고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10%라면 리얼 인터레스트 레이트는 10%가 되죠. 그래서 노미널 인터레스트 레이트에서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빼주면은 그거를 우리가 피셔의 아이덴티티라고 그러고 리얼 인터레스트 레이트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네, 산술은 간단하죠. 가령 내가 100불을 저금을 했는데 은행 금리는 10%였다. 그럼 끝에 1년 후에 나는 10불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5%였다. 그럼 10불에서 5불은 인플레이션이 가지고 간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나의 리얼 인트레스트 레이트, 리얼 리턴 레이트는 5%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피셔의 아이덴티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물가 상승률을 보면은 보십시오. 1953년에는 서울의 CPI가 36.6%까지 올라갔다가 그 후에 많이 안정이 됐지만 1973년에는 오펙 프라이스, 그러니까 오일 프라이스 인크리즈의 영향을 받아서 4배 뛰어가지고 오일 프라이스가 이렇게 CPI가 슛업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사장에 설명되는 부분을 공부를 했습니다.